반복되는 실수와 변화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 심리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바로 왜 인간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성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자정이 되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화를 참기로 다짐하고도 결국 폭발하거나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충동 구매를 하는 등 이런 패턴은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 아닌 더 깊은 인간 심리의 작용입니다. 제1장 뇌의 보존 성향과 변화의 저항. 인간의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만 동시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뇌는 이미 익숙한 신경 경로를 따라 작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뇌에게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뇌는 본능적으로 이를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행동도 반복되면 자동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수행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모든 동작에 집중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각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에게는 단지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패턴일지라도 일단 형성되면 뇌는 그것을 안전한 기본값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강한 불편함의 원인입니다. 뇌는 이 불편함을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에 실패하는 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보존 메커니즘의 강력한 작용인 것입니다. 좀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 뇌는 혁신보다는 보존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매우 게으른 관료와 같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느냐?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속삭임은 돌이켜보면 매우 짜증스럽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단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제2장 감정과 상처의 얽힘. 인간은 논리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깊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들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식하는 사람은 대개 음식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독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행동이 일시적으로나마 내면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대처 메커니즘은 당시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의 감정 변화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 관계에서 과도한 사람 기쁨증이나 갈등 회피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내적 아이가 있어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내적 아이는 종종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며 이로 인해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거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패턴들이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패턴을 이미 버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고 과도한 일중독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편리한 신경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비록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불편하지만 익숙한 낡은 슬리퍼를 고집하는 것과 같죠. 새 슬리퍼가 더 좋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제3장 정체성의 충돌과 변화의 위협.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이미지는 우리의 행동, 선택, 심지어 꿈과 목표까지 형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 심지어 부정적인 패턴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해. 나는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등의 자기 인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내적 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강한 불안과 저항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성실한 직원으로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운 창업가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해온 스크립트를 완전히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 패턴은 종종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우리의 현재 행동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라는 질문은 종종 네가 변하면 우리의 관계도 변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불안하다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감옥에 충실한 간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 감옥의 안전함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옥의 벽을 스스로 더 높이 쌓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종종 나는 변화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변화의 신경과학과 뇌의 가소성. 앞서 살펴본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신경과학의 발전, 특히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반응하여 물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으며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은 성인의 뇌도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있으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발견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이라도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과 일관된 실천을 통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실제 변화를 경험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공포 반응을 관리하는 뇌 영역의 활동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의 실제 변화입니다. 변화의 신경과학적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결합한다는 헤베 법칙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사고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관련된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단순히 나쁜 습관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경 경로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시간과 일관된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어떤 면에서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주 반복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자원을 할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순함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뇌가 당신이 실제로 바뀌었다고 믿게 만들려면 바뀐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요. 뇌는 결국 그 연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 바뀌면 감정이 따라온다. 는 말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제5장 자기인식과 메타인지의 역할.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인식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과 습관적인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메타인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비판을 받아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 몸이 긴장하고 있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충동이 있다. 라고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더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관찰의 실천은 마음의 습관적인 패턴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반응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 마음 챙김, 자기 성찰의 실천은 모두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 연구는 규칙적인 명상이 전두엽 피질, 특히 자기 인식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실제로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통해 변화의 신경학적 기반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메타인지는 우리의 미친 정신을 관찰하는 내면의 성인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메타인지는 이런 광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 또 이러네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종종 자신의 패턴을 유머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제6장 실용적인 변화의 방법론. 지금까지 변화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점진적 접근법 채택하기.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로 결심하는 대신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이 두 번째, 환경 설계하기.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변화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싶다면 집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아예 들이지 않는 것이 의지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신경 경로 재훈련하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는 의식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일 습관 형성과 같은 개념의 기초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사람과 습관에 따라 형성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기부여의 깊은 원천 찾기.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인 동기가 아닌 깊은 가치와 연결된 동기가 필요합니다. 멋져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대화 변화시키기. 자기 대화는 우리의 신념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을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변화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또는 당신의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기. 변화의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능력 부족의 증거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세트의 핵심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은 변화에 실패하는 똑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의지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첫 번째 실패 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같은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웃어 넘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7장 감정적 해소와 트라우마의 치유.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반복적인 패턴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나 트라우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종종 이러한 감정적 요소들을 직면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치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인식과 인정.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치유는 그 경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감정 표현하기. 억압된 감정은 종종 다양한 형태의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일기 쓰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연민 실천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회복력과 심리적 웰빙의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네 번째, 의미 찾기. 트라우마 연구는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경험이 좋은 일이었다고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과 성장한 방식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적 도움 구하기. 깊은 트라우마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심리치료는 안전한 환경에서 과거의 상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감정적 상처는 무시합니다. 마치 부러진 다리를 가진 채로 마라톤을 완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개발 산업은 우리의 감정적 결함을 인정하고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우회하거나 긍정적 사고로 덮어버리는 방법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종종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제8장 영적 차원과 의미의 탐색. 인간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은 바로 영적 차원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반드시 종교적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종종 변화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의미 추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의미는 단순한 행복이나 쾌락을 넘어선 깊은 충족감을 제공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행동이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통들은 오랫동안 내면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관찰자 의식이나 증인 의식의 개발을 강조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메타인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 전통들은 종종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지원을 넘어 공유된 의미와 목적의식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지원하는 깊은 연결을 제공합니다. 시니컬한 시각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만 정작 이러한 추구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외적 보상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9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변화. 성경은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즉 내적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진정한 변화가 마음의 새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신경가소성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변화가 종종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시련과 도전이 실제로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서 변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변화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관점에서 진정한 내적 변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를 초월하는 힘과의 연결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많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것처럼 자기 초월이 의미 있는 삶과 깊은 변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종종 자기 개발을 자기중심적인 과정으로 포장합니다. 더 나은 버전의 나를 만들어라 는 외침 뒤에는 종종 자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역설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목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선 목적에 헌신할수록 더욱 인간답게 되고 더욱 자신을 실현하게 된다. 제10장 결론 변화는 여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왜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뇌의 보존적 성향, 감정과 상처의 얽힘, 정체성의 충돌, 신경가소성의 희망, 메타인지의 역할, 실용적인 변화 전략, 감정적 해소의 중요성, 영적 차원의 의미,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변화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건강한지,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 지식을 실제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뇌의 구조, 감정적 패턴, 정체성의 재구성, 그리고 종종 영적 차원의 변화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후퇴는 변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길을 가는 것,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변화의 더 깊은 목적과 의미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24장 16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구절은 의로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임을 시사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자기 징벌이나 엄격한 자기 통제가 아닌 자기 연민과 깊은 목적의식에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변화 능력은 우리의 인간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프로그래밍이나 현재의 습관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습관과 패턴에 덫에 갇힌 채로 변화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책을 읽으면서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여정 자체가 그 결과만큼이나 우리를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변화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더 큰 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확신을 제공합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의 핵심 부분이며 우리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영적 차원까지 총체적으로 관여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번영하고 성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변화라는 복잡하고 매혹적인 주제를 탐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복되는 실수와 변화의 어려움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 감정의 역학, 정체성의 깊은 구조, 그리고 심지어 영적 차원까지 관련된 복잡한 현상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변화는 어렵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이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패턴이나 현재의 습관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통찰과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